죽음의 문턱. 생과 사를 오가던 피해자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그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지막 기억은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이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오직 CCTV만이 알려주고 있었다. 어두운 밤 쫓아온 무서운 그림자. 재판부는 반성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구형에서 무려 8년을 통 크게 감형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범죄자는 분명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초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저지른 자신의 그 범행 전과들. 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면 자신에게 앞으로 벌어질 항소심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점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부도 그 전과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범행과 다 똑같고 비슷한데 왜 또다시 똑같은 사유로 감형을 해준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부산 서면 살인 미수 사건 범인의 전과 기록 편입니다. 2022년 11월 5일 모 포털 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한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이나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입니다. 이분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준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지난 5월 새벽 4시 30분경 중요한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계셨답니다. 술을 많이 마셨느냐? 아니요. 당시 한약을 먹고 계셔서 하이볼 한 잔을 4시간 마실 정도로 취기조차도 없던 상태로 집에 가고 계셨죠.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아무 일 없이 걸었던 그 거리에서의 기억도 많이 사라지신 상태라고 합니다. CCTV 기록을 본 순간 섬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범인은 무려 10분간 보폭을 천천히 맞추며 따라오고 있는 한 남성이었던 것이죠. 그 CCTV의 기록은 더욱 소름을 끼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다가 핸드폰을 보며 잠깐 멈추면 그때는 딴청을 피며 담배를 피는 모습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해자는 자신의 집 오피스텔 1층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가 병원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 부분을 집중 구타당해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마비 증상이 온 상태. 피해자는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오로지 CCTV와 수사 자료만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이런 글까지 남기셨습니다. CCTV에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님은 들리지도 않는 CCTV를 계속 돌려보다 보니 그 폭행 장면이 너무나도 잔인해 퍽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 착각이지만 그 정도까지의 기억, PTSD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상이 잔인했다는 것이죠. 피해자분은 현재 정말 다행히도 갑자기 마비가 조금 풀리셨다고 합니다. 원래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던 의사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상태다라고 말을 한 상태죠. 하지만 아직 후유증은 남습니다. 길을 걸으며 뒤를 자꾸 살펴보게 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2시간마다 깨시는 상태이죠. 그리고 치약을 샴푸로 오해하거나 방금 자기가 먹었던 약도 헷갈릴 정도라고 하십니다.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때린 건 맞다. 그런데 절대로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을 재판부에 보내기 시작하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합의금 내겠다.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 할부로라도 갚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의지가 있다라는 걸 재판부에 피력만 하는 상황이었죠. 사건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고 범인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때문이죠. 해서 이 판결문은 완벽한 판결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춰진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씩 읽어보며 그 안에 감춰진 내용들을 함께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경 부산 진구의 어떤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범인 이씨입니다. 31세 이씨는 이런 이유를 얘기합니다. 처음엔 자기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 뭔가 째려봤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둘은 눈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시비를 걸었다. 시선이 기분 나빴다. 그 나중에 마지막에 말을 바꿨던 건 그냥 뭐에 씌었나봐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서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결정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때부터 무려 10분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모습에서도요, 피해자가 절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쫓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산 그 건물로 들어가자 똑같이 그 오피스텔 건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보폭을 줄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죠.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속칭 날라차기, 돌려차기라는 방식으로 뒷머리를 1회 가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가격당하고 반대편 벽 쪽으로 머리를 굉장히 세게 부딪힙니다. 그 충격으로 바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죠. 당연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도 너무 놀란 상황이었죠. 그런데 CCTV상에서 피해자는 한 가지를 직감한 겁니다. 누군가가 공격을 가하고 있다. 바닥에 쓰러지면 머리를 바로 감싸게 됩니다. 그런데도 범인은 거기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체중을 실어 매우 공격적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무려 4번이나 더 밟게 됩니다. 4번의 연속적인 공격, 피해자가 감싸고 있던 손이 서서히 늘어집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눈으로 확인한 이 씨는 재차 다시 한번 머리를 밟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밟는 모습이었죠.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 씨.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들어오기 전부터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텔 입구에 있었던 CCTV를 눈으로 살짝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폭행을 가하면서도 그곳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눈으로 한번 힐끗 보더니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 충격적입니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복도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너무 축 늘어지자 그 다음 한 행동, 자신의 어깨에 짊어 매고 바로 사각지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범인 이 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으로 끌고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에 의식을 잃은 것 같아서 좀 깨어나게 해보려고 옆으로 데리고 가서 뺨을 몇 대 때렸다. 그런데 머리에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무언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그대로 도망쳤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무려 8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판결문엔 적혀있지 않지만 분명 CCTV상엔 8분의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8분 동안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어나게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씨.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추측만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길로 도주했던 이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안에 감춰주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 경찰이 직접 찾아와 당신의 남자친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헤어진 사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게 아니라 다른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지금 남자친구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말 친한 남성인 친구에게 연락을 해 거짓말해줄 것을 종용합니다. 그렇게 도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벌어주었죠.
하지만 이 둘은 전부 검거됩니다. 한 명은 살인 미수, 한 명은 범인을 은닉시켜주고 고의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라는 혐의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씨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때린 거 맞다. 하지만 자신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행죄는 인정하겠지만 살인 미수로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살인 미수가 아닌 폭력죄. 맞는 주장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이러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 사물에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던 것이죠. 정말 그는 술에 많이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가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분명 날라차기, 뒤돌려차기를 할 때도 전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흔들림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CCTV 위치까지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까지 도주하며 여자친구를 종용, 그렇게 모든 사실들을 감추려고 한 점, 절대로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럼 살인에 대한 걸 예측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냥 폭행만 하고 도주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신이 지나가다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시비가 붙어 공격을 가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끝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폭행을 계속적으로 가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세상에 알려졌던 그의 직업, 경호업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직업 특성상 머리에 대한 집중 타격이 되게 위험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만 집중 공격을 했다는 건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 보이는 대목이죠. 또한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든 대목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피가 많이 나고 이에 대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무서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망할 걸 예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다는 것, 이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려 8년이나 깎아준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게 되었죠. 그 12년형을 선고한 이유도 이러합니다. 다만 피고인 이 씨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단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멘트에서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이야기한 점 맞습니다. 근데 그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완전히 인정하면 더 깎아준다라는 뜻인 걸까요? 바로 그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폭행은 인정하고 살인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 범인. 근데 대체적으로 폭행 쪽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건 유리한 거다. 감경에 대한 사유가 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만약 살인 미수까지 인정했으면 더 깎아줘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그가 절대로 세상에 다시 나오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 대한 범행 목적의 추측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은 뇌피셜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냥 상황이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니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미리 고지합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들어왔던 피해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제발 살기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바지 쪽이 소변이 많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오줌을 쌌다라는 부분이었죠. 속옷을 안 입었나? 라는 생각. 질문을 던져보고 옷을 벗겼을 당시의 상황을 듣게 됐는데 바지 쪽, 하의 쪽을 벗겼을 때 당시에 속옷이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걸려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속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던가 혹은 속옷이 벗겨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피해자는 분명 정상적으로 집에 귀가를 했고 그 뒤에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그 8분이 의심이 갈 정황밖에 없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의심이 갔기 때문에 속옷과 의류에 대한 부분은 수거를 해갔지만 성범죄 사실에 대한 신체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옷에서 DNA가 나오지 않아 결국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기소할 수 없던 상태였죠. 하지만 의심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를 이용해 도주를 했던 범인 이씨. 나중엔 모텔로까지 잠적을 함께하게 되는데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믿지 못해 유심까지 빼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검거된 이후 그 핸드폰들은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 안에 검색 기록에 의아한 단어들이 찍히게 됩니다. 서면 살인. 피해자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면 살인이라고 검색한 것 같습니다. 서면 살인 미수. 혹시 살인 미수건으로 나왔나라는 걸 궁금해서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서면 강간. 서면 강간 미수였죠. 이 말은 왜 검색을 해봤을까요? 자신이 공격한 범주에 대해 사망했을까봐 무서워서 도주를 했다는 살인 미수까지 검색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검색에 대해 형량이 궁금해서 찾아봤다고 이 씨는 말을 했으니 말이죠. 근데 강간과 강간 미수라는 말은 왜 남겼던 걸까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가 사각지대로 가고 나서 그 뒤에 그 오피스텔에 살았던 다른 분에게 목격되어 신고가 되기까지의 시간 굉장히 짧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8분 사이에 도주를 했고 바로 몇 분 뒤에 응급실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인지 강간 미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시도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건 피해자의 속옷에서도 그 흔적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범행 목적이 어느 정도는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은 그 정확한 근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이죠. 해서 이 사건의 판결문이 완벽하지 않고 그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만약 그의 범행 목적 자체가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귀가하는 사람 뒤를 쫓아가 공격을 가하고 범행 시도를 했고 범행이 완성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어떤 인기척을 느껴 도주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황상 맞는 내용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분도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려고 합니다. 감경까지 해줬던 재판부도 알고 있는 내용, 그의 범죄의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전과자입니다. 그는 최초 미성년자의 나이로 범행을 저지른 첫 번째 기록이 확인됩니다. 당시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형을 선고받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던 그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판결 선고 2014년 5월 1일, 바로 항소심 재판 내용입니다. 1심 내용이 파기가 됩니다. 이 씨는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이곳에 적혀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의 범죄는 매우 끔찍합니다. 사건이 보이십니까? 무수히 많은 범죄입니다. 가부터 저까지입니다. 이 범죄의 제목, 혼자 저지른 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수와 저질렀던 범행이었죠. 그중 그는 이 7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가지. 이건 강도, 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집단 흉기 등 상해의 죄목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건은 도대체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당시 이 씨는 자신을 포함한 8명과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강도 상해 또는 공동 공갈 범행은 그 8명이 계획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이를 빌미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약점을 이용해 잼을 강취 또는 갈취를 하고 그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혔다. 맞습니다. 이 씨는 2014년 이 재판을 받았던 이유가 사람들을 직접 무언가 유도를 해서 폭행을 가하고 집단적으로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들어왔던 재판이었습니다. 1심 당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항소를 해서 감형을 받았던 내용, 그 감경의 사유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갓 20살을 넘긴 어린 나이, 범행 대부분을 순수히 인정하는, 반성하는 모습 때문에 깎아주었죠. 그렇게 2019년경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판결 2020년 11월 13일 판결입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죄명은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검거된 사례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통장과 현금 카드를 발급받고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해 여자친구에게 카드를 줬는데 잃어버렸다는 분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그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곳에 입금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보이스피싱 척과 아예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냥 자신은 도용당한 정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모든 조사 결과 이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1심 선고는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요. 하지만 항소심 때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도 반성하고 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깎아준 겁니다. 그렇게 2022년 출소, 그리고 이번엔 살인 미수였습니다. 올해 31세의 나이인 피고인 E씨. 그런데요, 그는 무려 자신의 성인의 나이 중 8년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 공갈, 갈취, 그리고 보이스피싱까지. 그리고 이제는 살인 미수 혐의까지요. 피해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다. 자신이 12년 뒤에 죽을 것 같다라는 이유입니다. 별첨으로 이런 이야기였죠. 지금은 헤어진 공범, 바로 전 여자친구. 이 씨는 그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면회도 오지 않는다, 헤어지자라고 했더니 그 안에 수많은 욕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너는 내 손 아니다 라며 협박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절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이 씨. 프로파일러 보고서의 분석 결과 그의 사이코패스 점수인 PCRR 점수는 27점,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현재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한 상태, 범인 이 씨는 형이 많다라며 항소를 한 상태. 항소심에선 또다시 과거처럼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깎아주실 건가요? 그에게 얼마만큼 법이 놀아나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두 번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40대에 나와 12년 뒤에 또다시 우리 앞에 다른 기사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재판부가 남긴 또 하나의 말. 피고인 이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을 부착 명령하며 그 부착 기간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시킨다.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 허가를 받을 것. 세 번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 네 번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보관하지 말 것. 마지막,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한 교육 치유 프로그램을 모두 따를 것. 교육 치료 프로그램, 과거엔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정말 그거 받으면 우리 모두는 안전한 게 맞는 건가요? 또 다른 피해자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에서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유는요, 세상에 공개된 거는 너무 간단해요. 처음에는 경찰이 폭행죄라고 판단하고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죠. 폭행죄였으면 형량이 엄청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였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검찰에서 해서 이제 살인 미수죄가 나오게 된 건데, 그동안의 범죄 전력을 봤을 때 소년범이기도 하지만 소년범으로서 나왔던 것도,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어요.
이때 2009년이었거든요. 2009년 9월 18일인데 어린 나이죠. 이것도 죄목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2009년 9월 18일 때 처벌을 받을 때도 강도 상해죄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누군가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수절도, 흉기를 들고 물건 훔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화가 안 됐죠. 이걸로 이제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 실형 선고를 받았던 애요. 얘로 나왔죠. 그리고 2014년에 또 저지른 거예요. 그 집단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또 나왔죠. 또 나와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또 범행을 저질러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 저지르고 또 이제 들었다 나왔죠. 출소하고 나서 한 달 뒤인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귄 그 내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가서 뭐 그랬다고 해요. 이번에 자기가 들어가면 못 나온다. 뭐 어떤 남자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어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누가 찾아오면 좀 그렇게 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막아주고 뭐 경찰이 오면은 막 뭐 창문 너머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나왔어요. 집행유예로 이제 끝난 거죠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얘가 지금 저지른 과거의 전과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텀도 짧고요. 그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된 나이에서도 성인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그럼 이제 보면 6년, 2년, 12년? 그럼 그 다음에 40대에 나오면 얜 도대체 40살이 될 때까지 40대, 43, 44 될 때까지 얘가 형량을 산 것만 다 더하면 얜 2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20살부터 42, 3까지 놓고 봤을 때 그럼 도대체 남는 시간이 몇 개야? 성인이 돼서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이 3, 4년밖에 안 돼요. 3년도 안 되는 거 잘하면. 그럼 이런 애가 세상에 나와서 무슨 교화가 된다는 얘기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재판부도 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초범이다 뭐다를 떠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거 확실하게 지금 뭐 수사가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증거 없어 어쨌든 기소도 못해서 그냥 넘어는 왔지만 정황 증거만 있으니까 그냥 넘어는 왔겠지만 어찌되었든 다른 건 다 떠나서 이런 애를 세상에 그냥 나중에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저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범죄 전력에 대한 이 내용들을 왜 여러분한테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알아야 되니까. 소년범 저지르고 나와서 집단으로 다 같이 이것도 8명이서 같이 그런 범행 저지르고 다 또 엮여있는 범행이었잖아요. 그냥 끔찍한 범행 저지르고 다녔지 나와가지고 또 그러지 또 나와서 또 그랬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항소심 재판부는 진짜 이 부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의 마음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하죠. 무섭죠. 우리도 무서운데요. 저도 얘기하면서 그래요. 이 새끼 나한테 악감정 품겠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 이런 애를 내보내는 게 맞는 거냐고. 정말 교정교화가 될 거라고 믿는지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었다 정도만 기사가 떴어요. 아니 다 알아야죠. 그 전력이 정확히 무슨 범죄를 얼마나 잔인하게 끔찍하게 저질렀는지 알아야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해본 애를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애를 왜 내보내냐고요.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위험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재범 위험성도 너무너무 높다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전자장치 부착 명령으로 절대 커버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